식탁에 찾아온 봄. 오 헨리. 3월의 어느 날이었다. 이야기를 쓰려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글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아마 이보다 더 형편없는 서두는 없으리라. 이런 식은 상상력이 빈약하고 무미건조하며 쓸데없는 빈말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번만은 허용할 만하다. 원래는 이 이야기를 처음 여는 부분이 되어야 마땅했을 구절이 너무나 엉뚱하고 터무니없어 아무런 준비도 안 된 독자 앞에 불쑥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르는 음식 차림표를 앞에 두고 엉엉 울고 있었다. 차림표에 눈물을 떨구는 뉴욕 아가씨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이런 경우 여러분이라면 바닥 가재 요리가 떨어졌다거나 사순절 동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으리라 맹세했다거나 양파 요리를 주문했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해킷 극장에서 낮 공연을 보고 막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추측들은 하나같이 빗나갔으니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읽어주기 바란다. 세상은 칼로 손쉽게 깔을 수 있는 굴과 같아서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단언한 한 신사. 이분의 설명입니다. 셰익스피어 희곡 원저의 명랑한 아낙네들에 나오는 어릿광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언한 한 신사는 당연히 거둬들였어야 할 자기 목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다. 칼로 굴을 까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세상이라는 이매패는 두껍질 조개입니다. 이매패를 타자기로 열어젖히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좀 기다렸다가 생굴 12개를 그런 식으로 열어젖히는 걸 보겠는가? 세르는 다루기 불편한 그 무기로 조개 껍데기를 간신히 벌려 속에 든 차갑고 축축하며 끈적거리는 세계를 아주 조금 맛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속기 실력은 실업 전문학교의 속기과를 갓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초년생 정도의 능력밖에 안 됐다. 속기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재능 있는 사무직 종사자들의 빛나는 무리에 끼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프리랜서 타자수로서 잡다한 사본 작성 같은 허드렛 일을 찾아 돌아다녔다. 세상과의 전투에서 세르가 거둔 가장 찬란하고 더없이 훌륭한 승리라면 슐렌버그 가정식 식당과 맺은 거래를 들 수 있다. 그 식당은 그녀가 문간방에 새들어 사는 낡은 벽돌집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세르는 슐렌버그 식당에서 5가지 코스 요리, 설명입니다. 요리는 흑인 신사 머리 모양의 관역 맞추기 게임에서 야구공 5개를 연달아 던질 때만큼이나 빨리 나왔다. 5가지 코스 요리가 나오는 40센트짜리 정식을 먹고 나서 이 식당의 차림새를 한 장 한 장 가지고 나왔다. 차림표는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휘갈긴 글씨체로 씌어 있었다. 메뉴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이쑤시개와 라이스 푸딩으로 시작해 수프와 그날의 요일로 끝나는 식으로 나열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 세르는 슐렌버그 씨에게 타자로 솜씨 좋게 친 깔끔한 차림표 한 장을 보여주었다. 오르데브르는 전체 요리입니다. 오르데브르에서 시작하여 외투나 우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로 끝나는 차림표에는 먹음직스러운 요리 이름들과 필요한 내용들이 적절하고 알맞은 항목 아래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다. 슐렌버그 씨는 그 자리에서 금세 미국 시민으로 기여한 듯한 기분이 들어 당장 그녀와 계약을 맺었다. 그녀는 식당에 있는 21개의 테이블에 놓을 차림표를 타자로 쳐주기로 했는데 저녁 식사 차림표는 날마다, 아침 점심 식사 차림표는 요리가 바뀌거나 차림표가 더러워졌을 때마다 교체해 주기로 했다. 그 대가로 슐렌버그 씨는 날마다 웨이터, 가급적이면 나긋나긋한 웨이터를 시켜 세르의 셋방으로 하루 3끼 식사를 배달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매일 오후에는 다음날 식당 단골 손님들에게 내놓을 요리 품목을 연필로 써서 그녀에게 보내주기로 했다. 계약은 세르와 식당 주인에게 두루 만족스러웠다. 이제 슐렌버그 식당의 단골 고객들은 자신이 먹는 요리의 식재료가 무엇일까 여전히 궁금할 수는 있어도 그 요리의 이름만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세르도 춥고 음산한 겨울 동안 밖에 나가 식사를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에게는 그 점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어느덧 달력은 봄이 찾아왔다고 거짓말을 했다. 봄은 올 때가 되면 오는 법이다. 1월에 내린 눈이 시내를 가로지르는 거리마다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거리에서 선풍금을 켜는 사람은 아직도 12월의 활기와 분위기를 담아 즐겁고 그리운 여름날이란 곡을 연주했다. 남자들은 부활절에 입을 옷을 사려고 한 달 뒤에 지불할 어음을 끊었다.
아파트 관리인들은 겨울 난방장치를 꺼버렸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도 도시는 여전히 겨울의 소나기에서 노연하지 못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차렸으리라. 어느 날 오후 세르는 새들어 사는 고상한 문간방 침실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실내 난방 완비,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편의시설 완비, 방문 환경이라고 써붙인 새방이 이 모양이었다. 세르는 슐렌버그 식당의 차림표를 만드는 일 말고 달리 일감이 없었다. 그녀는 고리버들로 만든 비극대니 흔들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벽에 걸린 달력이 줄곧 그녀에게 외쳐댔다. 세르, 봄이 왔어. 어느새 봄이 왔다고. 나 좀 쳐다봐. 숫자가 그걸 말해주잖아. 세르, 너 몸매도 날씬하고 이 멋진 봄날에 어울리는 몸매잖니? 그런데 왜 그렇게 슬픈 표정으로 창밖만 내다보고 있지? 세르의 방은 세던 건물의 뒤편에 있었다. 창밖으로 길 건너편 포장 상자 공장의 창문 없는 뒷벽이 보였다. 그 벽은 투명한 수정처럼 깨끗했다. 세르는 붓나무와 너릅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나무 딸기 등굴과 체로키 장미들로 가장자리를 두른 푸르른 오솔길을 내려다 보았다. 봄의 전조는 미미하여 눈이나 귀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어떤 이들은 크로커스 꽃이 피고 정청나무에 별무리 같은 흰 꽃이 잔뜩 피어나고 파랑새 노래소리를 듣고서야 봄이 찾아온 것을 안다. 심지어 메밀이나 굴이 물러가면서 내미는 작별의 악수를 받고서야 비로소 무딘 가슴에 초록빛 옷을 입은 숙녀를 맞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늙은 돼지가 가장 아끼는 몇몇 이들에게는 돼지의 새 신부가 달콤한 소식을 직접 보내 그들이 원치 않는 한 의북 자식처럼 냉대받을 일은 결코 없으리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난해 여름 세르는 시골에 갔다가 한 농부와 사랑에 빠졌다. 관로석의 설명입니다. 이야기를 쓸 때에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일을 들먹이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서툰 기교여서 독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린다. 자, 그러니 앞으로 나아가며 이야기를 해보자. 세르는 선이브룩 농장에 2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곳에서 그녀는 농부 프랭클린의 아들 월터를 사랑하게 되었다. 농부는 사랑에 빠져 결혼하고 다시 들로 나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 법이다. 그러나 청년 월터 프랭클린은 현대적인 농부였다. 외양간에 전화를 달아놓았고 이듬해 캐나다의 밀작황이 보름에서 검음 사이에 심은 감자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았다. 월터가 세르에게 청혼하고 승낙을 받은 곳은 바로 가로수 그늘 및 나무떨기 덩굴이 무성한 오솔길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세르의 머리를 장식할 민들레 화관을 엮었다. 월터는 그녀의 갈색 머리카락에 노란 민들레가 정말 잘 어울린다며 호들갑을 떨고 감탄도 했다. 그 바람에 세르는 화관을 머리에 쓴 채 밀짚 모자는 손에 들고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봄에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새봄을 알리는 전령이 오면 결혼하자고 월터가 말했다. 그 후 세르는 다자수 일을 하러 도시로 돌아왔다. 방문 두드리는 소리에 세르는 지난날 행복했던 꿈에서 깨어났다. 식당 주인 슐렌버그가 연필로 빗둘빗둘 적어놓은 이튿날 차림표 초안을 웨이터가 들고 왔다. 세르는 타자기 앞에 앉아 롤러 사이에 종이를 끼웠다. 그녀는 손이 빨라 보통 1시간 반이면 21개의 차림표를 너끈히 쳐냈다. 오늘따라 여느 때보다 메뉴에 변경사항이 많았다. 수프는 한결 가벼워졌고 돼지고기 요리는 주 메뉴 항목에서 빠지고 러시아 순물을 곁들인 구운 요리에만 제공되었다. 산뜻한 봄 기운이 차림표에 스며들어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른 언덕에서 뛰놀던 새끼 양은 뛰놀던 모습을 기념하는 소스와 함께 요리로 나왔다. 굴의 노래는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지만 애정을 곁들여 점점 약하게 연주되듯 더 줄어들었다. 프라이팬은 활동을 멈춘 채 고기 굽는 브로일러 뒤에 그림처럼 걸려 있게 될 듯 했다. 파이 종류는 늘어났고 기름진 푸딘 종류는 사라졌다. 양념옷을 너풀너풀 걸친 소시지 요리는 메밀 그리고 한때는 달콤했지만 이제 운이 닿은 단풍나무 시럽과 함께 기꺼이 죽음을 기다리며 가까스로 숨쉬고 있었다. 타자기를 두드리는 셰러의 손가락은 마치 여름날 시냇물 위에서 뛰노는 요정처럼 살랑살랑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는 눈짐작으로 가늠한 길이에 맞추어 각각의 요리 품목을 알맞은 자리에 배치하면서 하나씩 타자를 쳐나갔다. 디저트 바로 위에 여러 가지 야채 요리를 넣었다. 당근과 완두콩,
토스트에 얹은 아스파라거스, 단연생 토마토와 옥수수와 콩요리, 리마 콩과 양배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르는 차림표를 앞에 놓고 엉엉 울었다. 눈물이 가슴속 깊이 성스러운 절망의 계곡에서 솟아올라 두 눈에 고였다. 그녀의 머리가 작은 타자기 받침대 위로 떨어졌고 눈물 젖은 흐느낌에 메마른 반주라도 하듯 타자기 자판이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냈다. 두 주일이 지나도록 월터에게서 편지가 없었다. 그런데 하필 차림표의 다음 항목이 민들레, 달걀을 곁들인 민들레였다. 달걀이야 아무려면 어떠랴? 민들레는 지난번 월터가 그 노란 꽃으로 사랑의 여왕이자 미래의 신부인 그녀의 머리에 화관을 만들어 씌워주었던 꽃이다. 또 세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그녀에게는 슬픔의 왕관, 그리고 행복했던 지난날을 떠올리게 하는 꽃이었다. 이런 시련을 겪어본 여자 독자라면 차마 웃을 수 없으리라. 당신이 퍼시라는 청년에게 마음을 바쳤던 날 밤, 그가 건네준 노란 마레샬리엘 장미꽃이 슐렌버그 식단의 정찬 메뉴로 당신의 눈앞에 프렌치 드레싱을 끼얹은 샐러드가 되어 나왔다고 상상해보라. 줄리엣이 자신의 사랑의 징표가 이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녀는 곧바로 과거를 잊게 해줄 망각의 약초를 구하러 약재상을 찾아 나섰으리라. 하지만 봄처럼 멋진 마법사가 어디 있으랴. 돌과 강철로 된 거대하고 차가운 이 도시에도 새봄 소식은 진해지기 마련이다. 까슬까슬한 초록색 옷을 입고 겸손한 자태로 나타난 자그마하고 단단한 들판의 전령이 아니라면 누가 봄 소식을 전해주겠는가. 전령이란 바로 프랑스 요리사들이 사자의 이빨이라 부르는 민들레, 진실한 운명의 용사이다. 꽃이 피면 아가씨의 짙은 갈색 머리채를 장식하는 화관이 되어 사랑의 결실을 맺도록 도와주고, 아직 어리고 미숙해 꽃이 피기 전에는 보글보글 끓는 냄비송으로 뛰어들어 봄의 여왕이 전하는 소식을 들려준다. 세르는 간신히 눈물을 그쳤다. 차림표 항목들을 완성해야 했다. 민들레의 황금빛 아련한 꿈에 젖은 그녀는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근성으로 타자기를 두드렸다. 그녀의 머리와 가슴은 온통 목장 오솔길을 같이 걷던 젊은 농부에게 달려가 있었다. 그러다 허둥지둥 돌이 깔린 맨하튼의 골목길로 돌아와 파업을 저지하는 자동차처럼 덜그덕거리며 타자기를 두드렸다. 6시가 되자 웨이터가 세르에게 저녁 식사를 날라다주고 새 차림표를 가지고 돌아갔다. 식사를 하던 세르는 한숨을 쉬면서 달걀 곁들인 민들레 요리를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사랑의 명체를 상징했던 빛나는 꽃이 수치스럽게도 시커먼 야채 덩어리로 변한 것처럼 지난 여름 그녀가 품었던 희망도 시들러 말라 죽었다.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사랑이란 스스로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셰르는 난생 처음 경험한 마음 깊은 곳 참된 사랑의 향연을 아름답고 우아하게 장식해 주었던 민들레 꽃을 차마 먹을 수 없었다. 7시 반이 되자 옆방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윗방 남자는 플루트로 A음을 연습했다. 가스 난방이 아까보다 더 약해졌다. 석탄 운반차 세대가 짐을 부리기 시작했다. 추건기가 부러워하는 유일한 소리를 내면서 말이다. 뒷곁 담장에 올라앉아있던 고양이들은 러일 전쟁 때 중국 선양으로 퇴각하던 러시아 군대처럼 느릿느릿 사라졌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셰르는 책을 읽을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달에 가장 안 팔렸다는 수도원과 난로, 설명입니다. 생각이 곧 운명이란 말로 유명한 영국 소설가 찰스 리드의 소설이라고 하네요. 수도원과 난로라는 책을 꺼내들고 여행용 가방 위에 두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고 주인공 제라드와 더불어 방랑길에 올랐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집주인 여자가 대답하며 나갔다. 세르는 제라드와 데니스가 곰에게 쫓겨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는 장면을 읽다 말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오, 그렇다.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이라도 그럴 것이다. 조금 뒤 아래층 현관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르는 책을 방바닥에 팽개치고 문을 향해 날듯이 달려갔다. 곰이 첫판에 수월하게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알 바 아니었다. 여러분도 이미 짐작했을 것이다. 세르가 계단참에 다다른 순간 그녀의 농부 연인은 한 번에 3계단씩 뛰어 올라와 다른 사람의 죽을 이삭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거두어들일 듯한 기세로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왜 편지를 안 보냈어요? 아, 도대체 왜 그랬어요? 세르가 흐느끼며 외쳤다. 뉴욕은 무척이나 넓은 도시더군요. 난 벌써 일주일 전에 도착해 당신의 옛 주소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당신이 목요일에 이사를 갔더군요. 다행이다 싶었지요. 재수 없는 금요일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 후 경찰관에게 물어도 보고 온갖 방법을 써서 당신을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내가 편지를 썼잖아요. 세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못 받았어요. 그럼 내가 여기 사는 줄 어떻게 알았죠? 젊은 농부는 봄날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저녁에 우연히 옆 건물에 있는 가정식 식당에 들렀어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난 해마다 이맘때면 푸른 채소 요리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름이 있나 하고 말끔하게 타자로 찍힌 차림표를 훑어보았어요. 그러다 양배추 아래 글자에 눈길이 닿는 순간 의자를 쓰러뜨리며 벌떡 일어나 식당 주인을 불렀어요. 그 주인이 당신이 사는 곳을 알려주었고요. 기억나요. 양배추 다음에 민들레 요리였죠. 세르가 행복에 겨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당신 타자기로 대문자 W를 치면 을에 줄에서 살짝 올라가 삐딱하게 찍히는 걸 난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민들레란 글자에는 W가 없잖아요. 세르가 놀라며 물었다. 그러자 젊은 농부는 주머니에서 차림표를 꺼내더니 한 줄을 가리켰다. 세르는 그것이 그날 오후에 자신이 맨 먼저 친 차림표라는 걸 금방 알아보았다. 종이의 오른쪽 위 귀퉁이에 눈물 방울이 떨어져 번진 얼룩이 있었다. 그런데 차림표에 정작 있어야 할 식물 이름이 없었다. 황금빛 아름다운 꽃에 대한 잊지 못할 추억 때문에 그녀의 손가락이 엉뚱하게 다른 글자판을 두드리고 말았던 것이다. 붉은 양배추와 속을 채운 피망 요리 사이에 다음과 같은 요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완숙 달걀을 곁들인 소중한 월터.